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백만 명이 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전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국제적 정당성을 끝장낸 첫 불씨는 테헤란에서 5,000km 떨어진 런던 한복판에서 튀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이츠 브리지의 이란 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정권의 깃발이 건물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를 사자와 태양 깃발이 대신했습니다. 그 발코니의 순간은 단순한 깃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9년부터 이어진 한 시대에 대한 상징적 처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징이 무너지면 남는 것은 껍데기뿐인데 그 껍데기가 버티는 시간은 대개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전환점은 망명 중인 왕세자가 버튼을 누르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란 밖에 있는 모든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란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수치스러운 깃발이 아니라 이란의 국기로 장식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의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에 가깝습니다. 샤가 지지자들에게 이 지시를 내리자 런던이 가장 먼저 호응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여기 있습니다. 이란 민중 사이에는 이런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라의 수염을 들어 올리면 밑에 영국산이라고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씁쓸할 정도로 날카로운 농담입니다. 과장된 도시 전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교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79년 혁명 이후에도 영국은 이란과의 정보 라인과 뒷문 외교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런던은 정권 엘리트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피난처였습니다. 말하자면 품위 있게 살 조건은 다 갖추고 품위만 빼고 다 챙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사관 습격으로 우리가 본 것은 그 피난처가 영원히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시위대는 깃발만 바꾼 게 아니라 이란 영사관의 창문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경찰이 추가 병력을 투입했지만 그 파손은 상징적 단절선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페르시아 역사와 샤 시대를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 깃발이 올라가자 런던의 거리 군중은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영국 시민이 런던 중심가를 가득 메워 이란 시위대의 연대를 표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는 뉴스 한 줄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경보음처럼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이 테헤란 정권에 대해 플러그를 뽑았다는 전 세계적 선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영국 땅의 외교 공관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최정예 부대가 보호합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그 건물들은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도 어떤 순간에는 가격표가 붙고 그 가격은 종종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결제됩니다. 그날 런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외교 면책과 프로토콜의 보루로 여겨진 영국에서 경찰은 그날 밤 물러났고 영사관은 무너졌습니다. 현장의 이미지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철수 전략을 보여줍니다. 문지기가 스스로 자리를 비우면 성명서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줌아웃해서 이 사안의 지정학적, 역사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왜 영국의 태도가 이란 정권에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역사적으로 영국과 이란의 관계는 늘 깊고도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앞서 말한 수염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제 테헤란 정권을 관리 가능한 파트너나 필요하기 아니라 처리해야 할 독성 폐기물로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쓸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어느 순간 손대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뀌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이 상황은 MI6가 1953년에 모사데그를 전복시킨 작전이나 1979년에 샤가 떠났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영국은 판을 바꾸는 플레이어였습니다. 지금은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집행자는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돌릴 뿐입니다. 샤의 깃발이 런던에서 걸리도록 허용한 것은 영국이 테헤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끝났다. 우리의 새 대화 상대는 팔랍이다. 다리는 단지 끊어진 게 아니라 폭파됐습니다. 영국이 물리적으로 문을 닫자마자 다음 외교적 압박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란 정권의 정당성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는 베를린에서 밖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엔진인 독일은 외무부를 통해 역사적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와의 예정된 회담을 언급하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다. 우리는 이 정권의 마지막 날과 마지막 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드라마 대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역사는 때때로 일기예보보다도 차갑게 현실이 됩니다. 그 성명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정당성 상실은 그 국가와의 합의 중단, 대사 철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 세력을 이란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는 길을 엽니다. 독일과 영국은 외교적으로 이란 정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서방 진영이 이렇게 동기화된 방식으로 정권 교체 버튼을 누른 것은 처음입니다. 이 통제된 폭발은 신호탄이었고 그 충격은 즉시 영국 해협을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중심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면 가면은 스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메네이의 두려움의 벽에 맞선 시위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수도로 번졌습니다. 첫 불씨는 이탈리아로 튀었습니다. 밀라노의 유명한 광장들에서 거대한 전광판들이 해킹되거나 매입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선전물이 아니라 사자와 태양의 실루엣이 도시를 비췄습니다. 이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정권의 시각적 지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디지털 봉기였습니다. 화면은 변명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심지어 캐나다까지 같은 시각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토론토까지 이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난민 집단이 아니라 레자 팔라비의 해외 군단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수천 명이 정권에 맞서 행진했을 때 메시지는 하나로 차갑게 통일됐습니다. 우리는 온다. 이는 47년 동안 망명 속에 살아온 한 민족이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도 샤 만세라는 구호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전 세계적 조율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접수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이란 정권 대사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깥에서 퇴로가 잠기면 안에서는 숨소리만 거칠어집니다. 런던과 베를린의 외교 고립 결정은 테헤란 의사결정자들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의 금융과 물류, 생명선을 외과적으로 절단하는 조치입니다. 수년간 서방 제재를 우회하고 자금을 세탁하고 은밀 작전을 자금 지원하던 유럽 기반의 위장회사 네트워크는 외교적 보호막이 제거되는 순간 무방비로 드러납니다. 갑옷이 떨어지면 안에 있는 게 결국 살과 뼈라는 사실이 새삼 선명해집니다. 유럽 은행과 부동산에 묶여있던 수십억 달러의 자산은 정권의 플랜 B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보장물이 아니라 압수 대기 중인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 엘리트에게 공황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런던의 집과 계좌가 압수될지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테헤란 권력 핵심 내부에서 전례 없는 내부 청산과 상호 밀고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가려주는 손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손가락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파이가 줄어들면 늑대들은 서로를 뜯어먹습니다. 지금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나타납니다. IRGC, 즉 파스다란입니다. 정권의 등뼈로 여겨지는 파스다란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 경제의 약 60%를 장악하는 거대한 산업 지주 회사이기도 합니다.
건설 거인 하탄말 암비아에서 통신, 항만 운영, 석유 밀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상업 제국은 외교 고립과 내부 파업의 물결 속에서 파산하고 있습니다. 파스다란의 상업 수익 증발은 현장의 지휘 체계를 직접 끊어버립니다. 돈이 멈추면 명령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유출된 정보 보고에 따르면 파스다란 내부의 유령 대대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수천 명 병사의 급여가 고위 지휘관들에게 횡령됐다는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하급 장교들이 수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생존 본능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파스다란 대위에게는 런던에서 깃발이 내려간 정권을 지킬 합리적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정권 붕괴가 올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모은 문서를 반대 세력이나 서방 정보기관에 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이 가격표를 달기 시작하는 순간 비밀도 곧 상품이 됩니다. 안보 관료제가 이렇게 상업화되고 범죄화되면 국가는 방어 반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번집니다. 지금 테헤란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고, 방 안에 도청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이 외부의 적을 감시하는 대신 내부 권력투쟁과 상호 감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거리 통제는 무너집니다. 하메네이의 책상으로 올라가는 보고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란의 모든 단위가 통제되는 척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도자의 가드를 피하려고 혹은 실수를 덮으려고 말입니다. 이런 정보 실명은 붕괴 단계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경제 전선에서 상황은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사실상 물물교환 경제로 되돌아갔습니다. 리알의 가치가 거의 완전히 증발하고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장은 자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는 정권이 정한 환율을 인정하지 않고 가계의 상당수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시장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국가는 공문만 늘어납니다. 이는 국가가 화폐 발행과 경제 규제의 주권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바자르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것은 단순한 상업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위대와 파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대한 연대 기금이 가동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979년 혁명을 자금으로 뒷받침했던 바자르가 이제 2026년에는 1979년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일부 재원은 바자르가 구축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정권은 은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하왈라와 신뢰 네트워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권력은 국가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 파도와 경제 붕괴는 이란 내부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테헤란 거리의 상황은 오래전에 빵 시위를 넘어섰습니다. OSINT 데이터와 현장 이미지는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회적 폭발이 아니라 시스템의 전면 붕괴임을 보여줍니다. 수도에는 물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한 달을 일해야 금일그램을 살 수 있는 경제에서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삶이 거기까지 밀리면 구호는 구호가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테헤란의 푸나크 구역에서 20만 명 군중이 모였다는 수치가 도시 전체로 외삽되면 테헤란 거리에는 약 250만에서 350만 명이 나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밤이 되자 공포의 임계점이 무너지며 이 숫자는 1000만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임계 질량입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어떤 경찰력도 어떤 혁명수비대 부대도 이 군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치안기구는 사람의 바다 앞에서 압도되고 해체됐습니다. 수도에서 수도꼭지에서는 물 대신 공기 소리만 새고 물탱크 트럭을 두고 사람들이 서로 짓밟는 상황에서 시민 불복종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테헤란 거리에서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원래라면 사전에 군중을 식별하고 해산시켜야 할 정보기관이 내부 권력 싸움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은 사라졌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압박과 권위에서 나오는 안전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습니다.
지정학 무대에서 이란은 가장 차가운 형태의 전략적 고립을 맞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수년간 투자해온 동방블록 동맹은 정권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중국은 실용적 국정 운영에 따라 내홍으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란보다 안정적인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베이징에게 이란은 더 이상 1대1로의 핵심 연결고리가 아니라 불안정을 수출하는 위험지대입니다. 파트너가 위험으로 바뀌면 전략 노트도 조용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생존 위기에 매달린 상황에서 테헤란 정권을 살릴 군사적, 경제적 생명줄을 내밀 여력이 없습니다.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도피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정권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망명 신청일 뿐입니다. 크렘린이 관심을 두는 것은 테헤란에 누가 권력을 쥐느냐가 아니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생산이 멈추고 물류가 무너진 이란은 모스크바에게 이미 방전된 동맹입니다. 이란 정권은 국제 시스템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서 정권의 마지막 카드, 혼란 조성 전략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재는 무너질 때 종종 나 다음엔 홍수라는 전략을 택합니다. 통제된 혼란을 만들어 민중을 겁주고 군을 개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란 사회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위원회가 세워지고 청년들이 야간 경계를 서며 상점과 집을 약탈자로부터 지키는 모습은 국가가 비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면 정권이 들이대는 혼란 협박은 박자를 잃습니다. 민중은 혼란과 혁명을 구분합니다. 정권이 만들어내는 무정부 상태는 민중의 조직된 규율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지정학적 공백은 레자 팔라비아 과도 정부가 서방과 세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폭동이 아닙니다. 국가 청산의 과정입니다. 정권은 이제 실 한가닥에 매달려 있고 레자 팔라비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헤란 거리가 샤를 외치자 도시 중심부를 장악하고 방어하라는 팔라비의 지시는 소극적 저항을 능동적 도시 전투로 바꿔놓았습니다. 팔라비는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진짜로 폭발시킨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과정의 최종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백악관 앞에 군중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신호는 이 귀환이 단순한 정기 항공편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이 보증하는 귀환, 어쩌면 공군 호위까지 동반한 귀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가 활주로를 열면 궁전 안에 남은 자는 바람 소리만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 런던에서 깨진 창문은 테헤란 정권관에 박힌 마지막 못일지도 모릅니다. 영국이 오래전에 지지를 거둔 데 이어 독일이 하메네이가 세운 체제의 정당성을 지워버리고 미국이 녹색 신호를 켰습니다. 1979년의 과로는 큰 굉음과 함께 닫히고 있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은 테헤란 거리의 새로운 새벽을 예고했습니다. 물라들이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런던은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은 그들의 정당성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의 국민은 그의 궁전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런던에서 벌어진 장면은 물라들이 떠나고 사자들이 돌아온 날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테헤란 정권은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상처로 장기 부전이 번지며 죽어갑니다. 런던 대사관 건물에서 내려온 깃발은 그 과정의 쇼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진짜 파괴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초소를 떠나는 병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의 책상에서, 셔터를 내리는 상인의 계산대에서, 서로를 도청하는 정보요원의 이어피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증발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란 사회 위에 씌워진 껍질이었고 그 껍질은 이제 금이 가며 아래의 역동적 몸체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졌습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그림은 내전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대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혁명입니다. 전차의 포신이 아무리 차가워도 그 앞에 선 수백만의 분노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신이 마침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을 쥔 손도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사적 순환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란이 47년의 과로를 닫아갈 때 세계는 제국의 잔영을 지닌 한 민족이 재에서 되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격변을 보며 우리는 다른 한 장면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당한 전쟁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하며 버티고 있고, 그 숫자 위에서 누군가는 승리의 포스터를 붙이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쓴 현실을 홍보물로 덮으려는 그 얄팍한 포장은 결국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찢어지는 종이일 뿐입니다. 전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탱크만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명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특별한 무언가로 부르든 역사적 사명으로 포장하든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비극, 아주 평범하게 잔인한 침략의 형태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지도 위에서 화살표를 그리지만 누군가는 그 화살표 끝에서 삶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배가 불러지는 쪽은 병사가 아니라 선전과 장사입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동안 말이 더 많이 팔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동안 변명이 더 번쩍거리며 끝내 남는 것은 무덤과 청구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